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신환종과 함께 떠나는 글로벌 투자 여행이라는 이번에 아주 따뜻한 신간을 내신 현직 리서치 센터장이십니다. NH투자증권의 FICC 리서치 센터장 신환종 센터장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FICC에 대해서 좀 가볍게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요. 네. 뭐 간단히 보시면 주식 빼고 다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F는 이제 픽스드 인컴, 채권 쪽이고요. 그다음에 커런시, 커머더티 뭐 등등으로 이제 주식 빼고 나머지 채권과 부동산, 원자재, 환율 같은 게 금시장 투자에서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을 좀 특화해서 하는 저희 리서치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지금 책을 좀 봐도 아주 뭐 글로벌 전 세계 정말 유망한 투자 국가들의 어떤 특징과 또 그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장점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글로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반적인 또 정보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가장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미중 무역 전쟁이잖아요. 네. 그 가운데의 중심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네.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저 네. 독주가 언제까지 갈지. 네. 이 책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요 미국 편인데요. 네. 실제 요 저희 책을 만들기 전에 2018년에 있었던 저희가 신과 함께해서 신과 투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했었는데 그때 이 목적이 우리가 그 세계 여행을 많이 가는데 여행만 가지 말고 여행하면서 실은 투자도 한번 생각해보자. 글로벌 투자가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은 뭐 브릭스를 비롯해서 뭐 전 지역을 가는데 이 뼈대를 잡아주는 게 실은 미국이죠.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도 실은 미국 편이 가장 실은 호응이 좋았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향후의 10년의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은 미중 무역 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향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 책에서 그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요. 우리나라가 해외 투자를 올해 시도를 해봤었는데 네. 실은 거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네, 해외 투자 성공한 얘기를 별로 못 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미국 편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얘기 먼저 드리면 아마도 1990년대 그 94년쯤이죠, 13년인가요? 그 자유화되면서 해외에서 저기 달러 자금 가져가다가 투자할 데가 없어서 투자한 것들이 저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회사채, 태국 회사채 한 10년짜리 단기로 자금 끌어와서 장기로 투자했다가 실은 망했던 때들이 이제 네. 그때였었고요. 자, 그렇게 가다가 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네. 우리가 그 금융위기, 서프라임 RMBS, CDO 뭐 이런 전 세계가 힘들었을 때 우리는 많이 다치지 않았던 이유가 90년대 그 투자에서 실패하면서 정부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래서 거의 해외 주식, 해외 투자, 해외 채권 투자의 명맥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2008년에 정부가 CDO 얼마나 있는지 전수조사 해봤더니 많지가 않았던 이유가 딴 나라는 많았는데 우리는 많지 않았던 이유가 하지 말라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리스크 관리를 한 게 아니고요.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덜 다쳤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금리 때문에 2011, 12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가 2014년대 깨졌다가 실은 계속해서 실패만 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돈 제대로 번 거는요. 2016년부터 브라질 채권 투자 거의 더블 나신 분도 있고요. 2017, 18년에 베트남 투자 한 40, 50% 버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7, 18, 19쯤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 요게 실은 거의 다고요. 그전에는 거의 실패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쪽 그 해외 투자의 역사들과 저희들의 경험을 이렇게 쭉 보면 핵심적인 그 어떤 방법론이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방법론이 그동안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를 보니까 전부 다 가서 해외 투자에 가서 경제 지표만 본 겁니다.
GDP에, 인플레이션에, ISM 제조업 지표에. 자, 그런데 글로벌 투자가들이 월가든 뭐 유럽이든 간에 뭐 어떤 국뽕펀드든 간에 어떤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투자를 할까 이거 볼 때 진짜 경제만 지표만 볼까요? 자, 저희들이 이제 10년 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그들이 투자에 있어서의 지표는, 경제 지표는 그냥 원 오브 데미일 뿐이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6가지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경제 지표, 경제력에 대한 분석은 그냥 한 가지, 그 다음에 뭐 외환 유동성, 재정 분석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경제가 아니라 실은 정치 경제였다는 거고요. 지정학적인 것이 포함된 이벤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 능력. 네. 자, 그거는 지금 이제 요즘에 문제가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네. 예. 예상하지 못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갑자기 이게 터졌죠. 지금 전 세계 자산 가격을 뒤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측을 못했고 이거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이 정도 리스크는, 이벤트는 항상 나왔다가 사라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맞을까요? 지난 30년 동안은 맞았는데 이 이벤트 리스크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중에 핵심적인 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미국 편을 맨 앞에 두면서 미국을 분석할 때 이제 어떻게 볼 거냐, 미국이 과연 트럼프의 우선주의가 성공할 거냐 아니면 뭐 실패할 거냐 이렇게 자, 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중요한 문제를 미국 사람들한테 제기했고요. 네. 이 문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 이상으로 왜 단기적으로 한 해 또는 두 해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손해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싫죠. 근데 자, 전체 미국이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잠깐 손해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는 30년, 40년 장기적으로 상대적인 이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반드시 향후 한 3, 40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지금은 좀 아프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금 1단계 협상은 타결이 됐지만 2단계, 3단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자,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된다면 아마도 미국이 주도하는 이 우선주의 그리고 이게 계속되는 패권 그 싸움 때문에 전 세계의 자산은 이 구도 하에서 움직여져야겠죠. 그렇죠. 그런 하에서 이제 중국도 뭐 일본 자산, 유럽 자산, 그 다음에 나머지 실흥국 자산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미국 편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와 함께 정치 외교적인 미국의 어떤 대외외교 전략, 세계적인 전략, 자 그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요 미국 편은 특히 경제는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생기고 나서 한 10년 정도를 어떻게 해왔느냐 이런 거를 써놓긴 했는데 경제 편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정치 외교 편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미국이 사실 주창하고 만든 것이 세계화잖아요. 네. 그 세계화 속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분업화 구조를 이루면서 이제 전 세계가 경제가 더 파이가 커졌던 거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금 트럼프의 우선주의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이제 쪼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국가 네. 우선주의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게 이번에 11월 달에 있게 되는 재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는 트럼프의 뭐라 그럴까요? 우선주의. 이게 국민들의 추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정말 무섭게 트럼프가 중국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 완전히 세상은 그 이후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되더라도 네. 민주당이 당선이 되더라도 실은 이거는 마찬가지로 갈 거다. 그럴까요? 그런데요. 저희들이 보통 다음 해 전망을 위해서 뉴욕을 월스트리트 방문을 연말에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이죠. 그때는 제가 월가하고 워싱턴을 같이 갔었어요.
이유는 월가의 친구들의 전망이 잘 맞지가 않은 겁니다. 월가가 원하는 대로 이게 흘러가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워싱턴에 경제하시는 분들 말고 정치와 외교를, 미국의 정치와 외교를 끌고 가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를 많이 봤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은 뉴욕의 월가나 미국의 경제를 움직이는 기업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합니다. 워싱턴이 제어를 할 거고요. 지금은 뉴욕의 생각도 어떤 기본이 있겠지만, 깔고 하겠지만, 워싱턴이 개입과 워싱턴의 주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될 10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미국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월가나 뉴욕의 시각이죠. 팀 쿡이나 네. 저기 다이먼 같은 JP 모건의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가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룰만 만들어 놓고 그냥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 생각이 저희들이 이제 재작년이고요. 저희 아이하고 아이 엄마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자주 갈 때마다 물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월가에 가서도 물어보고 했는데 얘들의 생각은 이거 미중 무역 전쟁 오래 가지 않을 거야. 우리도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생각대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특히 기업하는 사람들은 오너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임기가 한 5년 정도입니다. 내 임기 동안에는 그냥 큰 문제 없이 내가 매출 늘리고 돈 많이 버는 수익 늘리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좋은 게 좋았으면 좋겠어가 기업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팀쿡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월가 애널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게 운동장이 지금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중국이 향후 10년에서 20년 뒤에 넘버원이 된다. 네. 그러면 우리 미국은 어떻게 되지? 라고 묻는다면 이 사람들은 내 알 바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정치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내 매출 늘리고 내가 있을 동안 수익을 늘리고 내가 돈 받고 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가 잘 맞지가 않아요. 자, 워싱턴의 시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대로 갔다가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 애플 공장 옮겨라고 박스컨한테 막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자, 올해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여기서 10년이 아니라 그 20년, 30년 상대적인 우위를 누리는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특히 이렇게 하는 그 중에 이제 공화당은 뭐 요즘에 공화당은 좀 그렇다 치고요. 민주당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습니다. 실은 중국을 세계 체제로 WTO로 끌어들인 게 클린턴인데요. 90년도에서 2000년 초반까지 그때 클린턴이 중국을 끌어들이니까 미국에서 반발이 무지하게 심했습니다. 네. 저 끌어들이면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랬더니 클린턴이 소비에트가 망했고 동유럽이 망했잖아. 자, 중국도 돈 들어가면 시장 경제로 바뀌거나 망한다. 이게 같은 논리가 북한에 적용됐던 게 이제 95, 6년 쯤이었었고요. 그래서 자, WTO로 끌어들이고 시장 경제로 들어오고 요렇게 설득을 했던 겁니다. 네. 요거의 근거를 만들어줬던 논문과 책이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입니다. 자, 그게 역사는 끝났다. 전 세계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싸웠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또는 뭐 나치즘 어떤 권위주의 다 망했고 역사는 자유민주주의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 역사는 좀 진보한다는 거죠. 그때 이후로 30년 동안이 우리 인류의 역사상 아주 가장 해피했던 커다란 전쟁도 없었고 뭐 엄청난 무슨 바이러스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아주 해피했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이나 이벤트 이슈는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내려갔다가 금방 사라지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 우리가 분석할 때 거의 경제만 분석을 한 겁니다. 이 금융기관에 있거나 이제 뭐 예측하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업력이 30년을 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투자하고 움직였던 이 상황에서는 그게 그냥 진리였던 것들인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그때 그 얘기를 했던 클링턴과 민주당의 외교 엘리트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중국을 끌어왔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잘못 봤다. 중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자고? 아니요.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워렌은 트럼프식의 저거 더 세게 해야 된다고 하고요. 조 바이든은 이 관세는 하수가 하는 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바로 다음에, 그 역사에 정말 다음에 나온 책이 문명의 충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죠. 그거는 둘 다 국제정치에 관한 책들인데요. 이제 소비에트가 물러나고 붕괴하고 나서 보니까 90년대 미국이 적이 없더라고요. 완전 혼자 패권국가가 됐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안보라는 거는 적이 있어서 내가 세력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이게 정치적 현실주의인데요. 적이 없는데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9.11 때 테러가 막 날라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안보의 개념을 바꾸자는 거죠. 국가, 어떤 적국이 아니고요. 국가 밑에 있는 테러리스트, 대량 파괴 살상무기. 그래서 그거를 저지하고자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켜서 수렁에 빠졌던 게 이제 2000년 초 중반이었고요. 사실 거기서 이 미국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지난 50년 동안 미국을 엉망으로 만든 거는 경제 정책의 실패라기보다는 두 번의 쓸데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전이 그랬고요. 나중에 금태한 정지를 하게 되죠.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도 50명이 처음엔 죽었는데 나중에는 5천 명 이상의 미국 병사가 죽어버리면서 서프라임으로 쓴 돈이 1조 달러가 안 되는데 이라크 전쟁에 쓴 돈이 2조 달러를 상회해버린 아주 이상한 상태가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패권 국가는 군사력, 경제력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조셉 나이가 얘기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분. 우리가 이렇게 하는 전쟁을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뉴스위크에서 미군이 이라크인에 대한 잔인한 고문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린, 다 잃어버린 전쟁이 실은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돌아오고 싶었던. 그래서 이제 수렁에 빠졌던 이라크 중동에서 빠져서 피보트 아시아라고 해서 이제 중동 진짜 수렁에 빠져서 한 20년 헤매다 보니까 진짜 적이 나타난 게 중국이기 때문에 이 중국을 견제하지만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명으로 이렇게 구도를 짰던 게 오바마였고 조 바이든이었고 힐러리였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실은 그 미국인들이 지금 잠재했던 의식을 지금 깼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굳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성공할 거냐 하면은 미국 우선주의는 당분간 성공하면서 쭉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이게 실은 미국의 원래 모습이었고, 미국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갔을 때 앞으로 저희가 이제 해외 투자의 판단에서 경제만 보다가는 실은 맨날 실패하기 쉽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정치 경제와 저희가 이제 방법을 제시한 이벤트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라고 끌어올 수 있었던 게 실은 요 미국 편의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렇게 그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이벤트가 있으면서도 다른 여러 나라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미국은 경기가 어쨌든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 사상 최고점을 찍어가고 있잖아요, 주가는. 네. 한국의 재미없는 주식 시장에 그 짜증나는 한국 사람들도 미국의 투자를 이미 많이 했거나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 그러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주식을 매입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당한가요? 지금 조정받고 있으니까 저는 좀 더 조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2020년 1월 20일이 딱 시점이냐 라기보다는 지금부터 이제 시점이 올 거라고 보는데요. 일단 이러한 겁니다. 1990년대 만약에 미국의 S&P 500 이런 거 투자했으면요 한 더블 정도 났습니다. 90년대는 미국에 투자할 만했죠.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요.
그 클링턴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해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상당히 괜찮았고 괜찮은 투자처였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2000년대는요, 미국에 투자했으면은 정체되거나 손해봤어요. 2010년대 미국에 투자하셨으면은 나불났습니다. 2020년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인데 존 리 대표님이 항상 그 얘기 하시거든요. 자, 매크로 다 필요 없고 기업만 열심히 보면 된다. 제 생각에 그거는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한국처럼 우상향을 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90년대에서 2010년까지 우상향되는 한국만 봤기 때문에 올랐는데 2010년도부터 지금 10년 동안은 정체돼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이 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만 보신다는 거는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요. 만약에 그 투자했던 나라가 일본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투자는 아마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주식이든 채권이든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단위로 이제 보시면요. 저희들 투자들이 보통 이렇게 짧게 잘 안 하고요. 한 뭐 3년, 4년, 5년 이렇게 보시죠. 네네. 2020년대에는 누가 주도할 거냐. 2010년대 투자는 일단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양적 완화라는 통화 정책들이 하나 있었고 돈 많이 푼 거. 네. 재정도 엄청나게 썼는데 실은 통화 정책의 힘이 더 컸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파이를 키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들은 우리 빵 뭐 얘기를 하시죠. 뭐 네. 애플도 있고요.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면서 파이를 키웠던 것들이 실은 미국이었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 투자들은 조금 좀 그랬고요. 주식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요. 중국은 그냥 거의 박스에 갇혀버렸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주식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2020년대 이후는 향후에 이런 변화도 거의 미국 기업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강남 아파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수요자가 많으니까. 조정받을 때 사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해외 투자를 보실 때 일단은 달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거액자산가들도 뭐 여러 가지 그 프라이빗한 뱅킹들, PB들을 통해서 이제 여러 투자하신 분들을 만나는데요. 경험이 되게 많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의 일단 해외 투자의 기본은 달러 자산이 기본입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시장이 상당히 흔들려서 어떤 나라 통화가 약세로 확 가버렸는데 내가 그것만 갖고 있다 그러면 문제죠. 그렇죠. 그런데 달러는 위험할 때 항상 또 이쪽으로 강세로 가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처분해서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래서 미국이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데 어떨 때 주식하고 또 어떨 때 채권도 하고 두 개를 좀 섞어도 괜찮겠고요. 그래서 달러 자산은 그래서 미국 편은 달러 자산으로 그동안 채권도 실은 되게 좋았고요. 네. 네, 주식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서 이제 좀 분산을 하시되 미국 쪽 달러 자산은 제가 보기에는 진짜 강남 아파트처럼 조정받을 때마다 조금씩 담고 가야지 그래야지 소외당하지 않는. 일단 분할 매수로 네, 천천히. 미국 편은 아마 미국 자산은 강남 아파트다 이렇게 제목을 다시면 돼요. 네.